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공인중개사 법령 시간 맞죠? 네. 과목명은 알고 계시죠? 지금. 네. 자, 그래서 공인중개사 법령입니다. 교재. 자, 교재 5페이지네, 5페이지. 자, 오늘은 등록을 나갑니다. 개설 등록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지난주에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한 거예요. 취득하고 오늘 이제 중개사무소를 여는 겁니다. 이게 바로 개설 등록이다. 그래서 5페이지. 그 3번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 찾으셨어요? 네. 5페이지. 그 제목 밑에 이게 우리 법 제9조 1항, 공인중개사법 9조 1항이 실려 있는 겁니다. 잠깐 읽어드리면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중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시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해야 한다 그랬죠. 자, 그래서 중개업을 영위, 여기에 밑줄 긋고 개설 등록에 밑줄 그으면 됩니다. 자, 그럼 등록 들어갑니다.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이에요. 그래서 지금 9조 1항 조문을 읽어봤는데 우리 법 9조 1항이 어떻게 돼 있냐면 중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는 이 법에 따른 개설 등록을 해야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용어의 정의를 공부했는데 중개업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일정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러면 중개업을 하고자 할 때는 등록을 하는 거고요. 중개업이 아니라면 등록할 필요도 없어요. 따라서 부동산 컨설팅이나 또는 분양 대행만을 목적으로 한다. 요것만 목적으로 한다면 중개사무소에 등록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컨설팅이나 분양 대행 중개업 아니라고 그랬죠. 그러나 만약에 이제 따져볼까요? 좀만 더 들어가 봅니다, 이제. 이건 이제 다음 순환서부터 본격적으로 다룰 내용들인데 뭐 여기서 뭐 이해 못할 바도 아닙니다. 이분이 말이에요. 컨설팅을 하고 있는 거예요. 토지 컨설팅을. 토지 컨설팅을 하면서 주업으로는 컨설팅을 하고 부업으로 부수적으로 중개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토지에 대한 상담을 해주면서 이걸 팔아달라고 하는 거예요. 토지를. 그러니까 여기에다 중개업을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러면 컨설팅이나 분양 대행을 주업으로 하고 컨설팅에 부수하여 분양 대행에 부수하여 중개를 업으로 합니다. 그럼 이거 등록해야 될 것 같아, 안 해야 될 것 같아? 해야 될 것 같죠? 부수적으로 중개업을 하더라도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 그래서 주된 업무를 하든 부수를 하든 중개업을 하고자 할 때는 등록을 요구하는 거다. 이게. 자, 그러면 그 정도 이해해 두시고요. 여기서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요즘 인터넷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죠. 근데 나는 중개사무소로 확보하지 않고 인터넷만으로 집에서 중개업을 하겠다 이거예요. 인터넷만으로. 이거 되게요, 안 되게요? 안 됩니다. 인터넷만으로 중개업을 하더라도 사무소 확보해야 되고요.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하셔야 돼요. 이거. 자, 그럼 이 정도 참고해 두시고 그러면 이 등록이라는 의미가 과연 뭐냐? 등록이라는 의미의 사전적 의미는 그거예요. 행정관청에 비치되어 있는 장부에다가 일정한 사실관계나 법률관계를 기재하는 행위, 기재자체를 등록이라고 해요. 공시법이 지금 지적법부터 나갑니까? 등기법부터 나갑니까? 등기법. 조금씩 나갔어요? 그럼 등기의 개념하고 비슷하지 않아요? 등기라는 것은 등기소에 비치되는 장부에다가 일정한 사실관계나 법률관계를 기재하는 행위, 기재자체를 등기라고 그러죠. 등록은 행정관청에 비치된 장부에다가 기재하는 행위, 기재자체를 등록이라고 해요. 의미는 일단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요, 그냥 쉽게 영업 허가 받는 거예요, 영업 허가. 이게 등록입니다. 그래서 이제 등록을 해야지만 중개업을 할 수 있다. 그럼 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해버리면 무등록 중개업이 됩니다. 자, 그럼 등록으로 오기까지 연역을 잠깐 말씀드리는데 지난주에 제가 중개업 연역을 잠깐 말씀드렸어요. 해방 후에 1960년도를 전후로 해서 우리 지금 대한민국 골간이 되는 법들이 다 만들어졌어요. 이때 우리 중개업에 관한 법제도 탄생을 해야 되는데 1961년도에 소개영업법이라는 게 있었다고 그랬죠? 이게. 그래서 1961년도에 소개영업법이 지정되면서 이때는요. 중개업 진입을 하기 위해서는 신고만 하면 바로 중개업 진입이 가능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언급을 할 때 이거 신고하고 중개업 진입한 분들이 지금도 존재한다고 그랬죠? 그분들 우리 뭐라 한다고요? 중개인이라고 부른다. 그분들을. 정확하게는 이제 우리 공사법에는 법 제7638호 부칙 제6조 제2항에 따른 개업공사 이렇게 불렀는데 어쨌든 중개인들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랬다가 1961년도 역사적 사건이 있었죠. 기억나세요? 그렇죠. 1960년 4월 19일 날 4.19 혁명이 있었고 1961년도 5월 16일이었죠. 군사쿠데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군사쿠데타에 의해서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정권을 잡으면서 경제 개발을 시작했죠. 그래서 우리 경제가 비약적인 발전하면서 그 이면에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농촌 인구들이 도시로 집중하는 현상. 그래서 이제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부동산 투기도요 만연을 하게 됩니다. 부동산 가격이 이제 폭등을 하기 시작하죠. 그 도시로 막 집중을 하다 보니까 도시에서 주택 공급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나는데 공급이 딸리고 있어요. 주택 가격이 폭등을 했겠죠. 이게 부동산 투기였어요. 그래가지고 전국적으로 부동산 투기가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70년대 목동을 개발을 시작해가지고 이제 수도권 지역이 이제 엄청난 발전을 하게 되는데 이러면서 부동산 투기가 만연하니까 이 법을 개정해갖고 도저히 이걸 규제를 못하겠다 해가지고 1983년도 12월 30일이었죠. 그래서 이때 83년도 12월 말에 부동산 중개업법을 제정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 중개업법을 제정하면서 신고제에 의한 폐단을 없애버려요. 그래서 누구나 다 이제 신고가 나면 중개업을 할 수 있었는데 이제 중개업 진입을 하고자 할 때는 허가를 받으라고 허가제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제 중개업을 허가받은 자에 한하여 중개업을 허용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규제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랬다가 이 중개업법이 이제 이어져 내려오다가 중개업법 7차 개정했어요. 이 중개업법 7차 개정이 언제였냐면 1999년도 3월 31일에 개정이 있었는데 중개업법 7차 개정을 하면서 이제 이 허가제였던 것을 이거 등록제로 전환하게 돼요. 이게 왜 전환을 했냐면요. 기억나세요? 1999년도. 그렇죠. 우리 경제가 1997년도 12월 달에 IMF가 터지면서요. 경제가 다운힐로 있었어요. 그래갖고 경제 전반에 대한 규제를 쫙 풉니다. 그래서 풀면서 아주 높은 진입장벽이었죠. 허가제는. 그랬다가 이 허가제였던 것을 등록제로 전환을 시켜갖고 지금까지도 이어져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는 중개업 진입을 해서는 등록을 해야 되고 등록은 일종의 영업허가예요. 영업허가입니다. 그래서 진입장벽이 조금 낮아진 거예요. 그래서 연역은 해방 후에 이렇게 돼 있다는 거 이해만 일단 해두시고요. 그랬다가 이제 중개업법이었다가 요게 현재 2014년도에 공인인증사법으로 이제 정식으로 탄생을 하게 돼요. 이게 그래서 지금도 등록제를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등록의 개념 그 정도 이해하시고 그럼 이제 오늘 등록을 공부하는데 등록 절차를 잠깐 나열을 먼저 한번 해드리면요. 이 등록의 절차는 어떻게 되고 있냐면요. 등록 절차는 한 장을 넘기시면 있어요. 한 장을 넘기시면 그림이 그려져 있죠. 그래서 그거 등록 절차 그림 잠깐 보고 계세요. 이걸 이제 상세히 설명을 드릴 건데 등록의 절차는 어떻게 되냐면 일단 자격을 취득하고 사무소 확보하고요. 교육도 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등록 기준을 확보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 다음에 등록 기준을 확보했으니까 등록을 신청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등록을 이제 신청해요. 그럼 이 신청 관련해서는 어디다 등록을 신청하느냐, 서류를 뭘 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고요. 신청했거든요. 그럼 이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죠. 서류 검토하고 사무소 확보했는가 직접 나가서 체크해다. 그래서 검토 확인을 한 다음에 요건에 적합했잖아요. 그럼 등록을 해줘요. 이게 등록 통지라고 그래요. 이게 등록을 해주는데 이때 등록증 교부하지 않습니다. 등록증 안 주고요. 개업공사가 중개 업무하다가 중개의뢰인에게 손해입히잖아요. 그럼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되는데 돈 없다 오리발을 확 내밀어요. 그럼 의뢰인이 피해 입더라. 그래서 이때 등록증 안 주고 보증이라는 걸 설정해야 돼요. 이른바 보증을 세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증을 설정하여 신고했잖아요. 그럼 요 사항을 확인하고 이제서야 등록증을 교부해줘요. 이게 개업공사를 못 민다는 뜻이죠, 이거. 자, 등록증 이제 교부가 됩니다. 그럼 등록증을 교부해주면요. 중개사무소 안에 보기 쉬운 곳에 게시를 해놓고 중개 업무 시작하면 되는데 이제 업무 개시하면 돼요. 다만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할 일이 더 있습니다. 우리는 중개업을 하면서 도장 찍을 일이 많이 있겠죠. 그래서 이 도장을 우리는 뭐라 부를 거냐면 인장이라 부를 거예요. 인장. 인장 등록을 업무 개시하기 전까지 해 주셔야 돼요. 도장을 등록하셔야 됩니다. 이게 인장 등록이다. 그래서 오늘 공부하는 내용이 여기까지예요. 일단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업무 개시까지 이제 공부하는데 이게 등록의 시간적 순서에 따른 절차입니다. 여기서 실무적으로는 개업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요 한 가지 더 하셔야 돼요. 실무적으로는 세무서를 한번 다녀오셔야 됩니다. 세무서. 왜 세무서 가실까요? 세무서 왜 갈 것 같아요? 그렇죠. 사업자 등록해야죠. 그래서
이제 사업자 등록을 업무 개시한 다음에 20일 내에 사업자 등록하셔야 됩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시는데 이 사업자 등록에 대한 부분은 세법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쪽에서 안 다뤄요. 그래서 안 다루고 사업자 등록을 실무적으로 하신다. 전에는 우리 중개업소들이요 사업자 등록을 절반 정도는 안 했어요. 안 했습니다. 왜 안 했냐면 지금은 근데 전부 다 해야 돼요. 전부 다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부동산 거래 신고제 들어와 있다는 거 아시죠? 그래갖고 만약에 우리가 매매를 시켜가지고 부동산 거래 신고를 단 한 번이라도 하잖아요. 그럼 이 자료가 전부 다 세무서에 추적돼요. 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 요즘은 100%다 합니다. 이거 그래서 바로 추적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사업자 등록을 모두 현재 하고 있다. 전에는 한 50% 정도가 안 했어요. 안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전부 다 해요. 자, 근데 이거는 세법상의 문제니까 이제 우리는 오늘 요 순서대로 공부하는 겁니다. 그럼 먼저 등록 기준. 가장 먼저 다시 앞 페이지로 가세요. 자, 그럼 앞 페이지로 가서 표로 딱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표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 등록 기준 해가지고 개인, 법인 이렇게 대비되어 있죠. 그래서 현재 등록을 할 순자는 개인과 법인으로 크게 나눠질 거예요. 그래서 그 표대로 이제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개인이 등록을 할 때, 법인이 등록을 할 때 등록 기준이 틀리다는 얘기예요. 이거 개인 있잖아. 여러분들은 민법 시간에 공부했을 것 같은데 민법 시간에는 개인을 뭐라고 불렀어요? 자연인. 들어봤나요? 자연인이라고 들어봤죠. 그래서 자연인의 등록 기준이에요. 이게 내추럴맨. 민법은 참 그 용어 어렵게 씁니다 지금. 그래서 어쨌든 자연인의 등록 기준인데 개인이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요 기본적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해야 돼요. 이게 첫 번째. 자격 취득할 것. 두 번째, 우리가 식당을 하더라도 식품위생법에 교육받죠. 위생교육을 받습니다. 그렇듯이 우리도 교육받으셔야 돼요. 우리는 실무에 나가기 전에 받는 교육이다 해서 이걸 실무교육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실무교육을 이수를 해야 돼요. 수료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 장소를 확보해야 돼요. 이게 중개사무소입니다. 중개사무소. 그래서 중개사무소 확보 계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미리 확보해 놓으셔야 돼요. 중개사무소 확보해 놓으셔야 됩니다. 중개사무소 확보해 놓고요. 마지막으로 결격사유라는 거에 해당이 안 돼 있어야 돼요. 결격사유에 걸리지 말아야 된다. 이거는 등록을 못하는 사유예요. 이것도 지난주 제가 잠깐 언급했어요. 우리 미성년자 자격 취득할 수 있다고 그랬죠. 기억나요? 미성년자 공사자격 취득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근데 중개사무소 갔더니 솜털이 보송보송한 미성년자가 앉아있다. 신뢰가 안 간다고 그랬죠. 사기전과 18범입니다. 자격 취득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중개사무소 갔더니 사기전과 18범이 바로 나와서 앉아있더라. 그러면 신뢰가 안 가더라.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일정 기간 동안 제한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그러한 등록을 못하는 사유, 이러한 결격 사유에 걸려있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이게 개인의 등록 기준이에요. 별로 어려운 점 없죠. 어려운 점 없는데 이 뒤에 숨어있는 내용들을 우리는 살펴봐야 돼요. 숨어있는 내용들을. 그래서 그냥 가볍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이제 책이 나오면 이 내용이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먼저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해야 돼요. 자격 취득이 가장 먼저다. 그럼 자격 취득과 관련해서는요. 뭐 별로 설명드릴 거 없는데 이거 혹시 그저 뉴스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공사자격증이 없어요. 변호사 자격증으로 등록을 하고자 합니다. 이거 받아줄 것 같아요? 안 받아줄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죠? 그죠? 변호사의 자격이 있다 하더라도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잖아요. 그러면 등록할 수 없습니다. 이게 실제 사건인데 서초동에 있는 한 변호사가 서초구청장한테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해달라고 변호사 자격증 첨부해갖고 등록 신청 들어간 거예요. 그러자 서초구청장이 반려했죠. 거부했습니다. 공사자격증 갖고 와라 이런 거예요. 그러자 이 변호사가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등록을 해달라고 소송을 한 거예요. 행정소송을. 그래갖고 이 소송이 대법원까지 갔어요.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결국 대법원에서 자격증 따와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변호사 자격증이 있다 하더라도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으면 등록할 수 없어요. 그래서 자격 취득은 이 정도만 주의하시면 되고, 다음 실무교육 받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육 받으라고 그랬는데 이거 실무교육이라는 걸 받으셔야 돼요. 먼저 이수를 해줘야 됩니다. 그럼 실무교육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다시 공부하는데 여기서 미리 이제
대강의 내용을 짚고 갑니다. 그래서 이 실무교육은 언제까지 받아야 되냐면요. 등록 신청 전 1년 내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돼요. 등록 신청 전 1년 내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이수한다. 그럼 미리 가서 받아와야 된다는 얘기죠? 이 얘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오늘이 11월 12일이잖아요. 11월 12일이다. 18년도. 그럼 내가 오늘 등록 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전 미리 17년 11월 12일서부터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으시면 돼요. 이 사이에 미리 받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합격자 발표가 지금 11월 27일 날 한다고 그랬죠. 그럼 합격자 발표를 27일 날 발표하면요. 실무교육장 아주 미어 터집니다. 그래가지고 개업을 하실 분들은 합격을 딱 하시잖아요. 채점 해보면 다 아니까. 그럼 바로 난 개업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교육부터 신청해야 돼요. 근데 교육을 이제 바꾸자 할 때는요. 자격증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합격자 발표가 나야지만 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격증을 아직 안 받았다고 내가 합격이 됐다라는 게 증명할 수 있으면 합격 증명서를 떼줘요. 그거 제출하면 교육을 받아줘요. 그래서 이제 교육 신청부터 먼저 해야 돼요. 그래갖고 내년 1월 정도까지는 교육 스케줄이 11월 27일 발표 나잖아요. 빨리 신청해야 돼요. 그래갖고 12월 달, 1월 달은 아예 자리가 없어요.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갖고 어쨌든 등록 전 1년 내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는다. 그럼 현재 실무교육 실시 권한은 시도지사의 권한이 있고요. 지금 현재 교육은 며칠을 가서 왔냐면요. 4일 교육이에요. 그래서 이거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로 돼 있거든요. 법정 시간이. 근데 현재 28시간 하고 있어요. 그럼 28시간 지금 실무교육 하는데 4일 교육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4일 교육을 받는데 하루는 온라인 교육이에요. 하루는. 그러니까 수도권 지역은 하루는 온라인 교육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상으로 이제 우리 협회에서 위탁 시행을 하고 있는데 교육을. 그래갖고 그 하루는 이제 온라인 교육 받고요. 3일은 집합 교육이에요. 그래갖고 가서 교육 받고요. 교육비는 현재 한국공사협회는 13만 원이에요. 그래서 13만 원 이제 교육비를 내고 여러분들이 4일 가서 교육 받고요. 4일 교육 받는데 하루에 7시간씩이에요. 그래갖고 이제 7시간씩 해갖고 4일간 가서 교육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교육 수료증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이 정도만 이해하시고 더 자세한 내용은 이제 후일 더 공부할 거예요. 그래서 등록을 하기 전에 1년 내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미리 이수한다. 현재 그래서 요건 이제 4일을 가서 교육을 받는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개사무소 확보하셔야 돼요. 그럼 중개사무소 이제 확보해야 되는데 요 사무소에 대한 내용도 다음 주에 공부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사무소 설치 기준에 대한 내용을 여기서 미리 한번 잠깐 짚고 갑니다. 우리 공인중개사법에 중개사무소 미리 확보하라고 돼 있어요. 확보 계획으로 등록 신청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미리 사무소를 얻어놔야 돼요. 임차를 해놔야 되는데 그럼 이 사무소 설치에 대한 기준은 현재 어떻게 돼 있냐면 기준은 이렇게 돼 있어요.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기재된 건물에 확보할 것. 이게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로 확보하라는 얘기죠, 이거. 그 다음에 그 등록 신청하는 자가 소유, 전세, 임대차, 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그 사용권을 확보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등록 신청하는 자가 사용권이 있는 건물로서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확보를 하시라고 그랬어요. 요거밖에 없어요. 딱 기준이. 그러니까 이제 해석에 의존하여 우리가 이제 따져보는 거예요. 사무소 설치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 그럼 이제 사무소 설치 기준은 일단 해석에 의존하는데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이어야 되니까 이거 적법 건물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불법 건축물이라든가 무허가 건축물입니다. 여기는 설치할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이 기준을 봤을 때 면적 기준은 없죠, 지금. 그러니까 면적은 적정 면적으로 확보하면 돼요. 면적은 적정 면적 확보하면 됩니다. 근데 실무적으로 경험상으로 봤을 때 최소한 6평 정도는 돼야 될 거예요. 그래야 책상 2개 정도 놓고 테이블 하나 놓고 손님들 왔을 때 조금 덜 비좁다라는 느낌을 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6평 이상은 확보해야 되고요. 예, 그래서 통상적으로 한 9평 내지 10평 정도 확보해요. 통상적으로. 그래서 어쨌든 근데 이제 서울은 워낙 사무실 임차료가 비싸기 때문에 이제 6평 정도 이상은 확보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실무적으로 우리가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어쨌든 면적 제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아요. 이거.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줄까요? 가설 건축물이라고 들어봤죠. 공법 시간에 이제 건축법 공부하면서 가설 건축물이라는 걸 공부할 텐데 컨테이너 사무실
가설 건축물에 설치할 수 있느냐 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가설 건축물에 설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죠? 안 됩니다. 안 돼요. 가설 건축물 대장은 동사무소에서 비치 관리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이거는 불법 건축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라든가 가설 건축물 축조 허가를 받은 건물일지라도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안 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설 건축물에는 설치할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시골 같은 데 가서 보면요. 컨테이너 사무실 운영하는 데들 보신 적 있어요? 본 적 있죠? 그러니까 이제 시골 같은 데 컨테이너 사무실을 이렇게 운영하는 데가 있는데 그거는 예전에 등록을 했거나 예전에 이 기준이 지금 이렇게 바뀐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등록을 했거나 아니면 그 컨테이너가 적법하게 건축물 대장이 작성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컨테이너와 같은 가설 건축물에는 원칙적으로 설치 불가해요. 건축물 대장 기재가 돼 있는 건물이어야 됩니다. 일단. 그래서 이 정도 이 감만 잡아두세요. 일단. 자, 그럼 사무소에 대한 내용은 설치 기준은 일단 여기까지 가고요. 다음 주에 이제 사무소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사무소 이전, 공동사무소 이런 내용은 다 공부하는데 그래서 그때 더 이제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무소 여기까지고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된다고 그랬죠. 등록을 못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된다고 그랬는데 요거는 오늘 마지막 시간에 공부해요. 그러니까 그때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등록 기준은 시험에 이거 물어볼 일도 없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건 문제가 안 돼요. 문제는 법인이에요. 법인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려면 어떤 요건을 확보해야 되는가 바로 이 문제입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5페이지에 법인이라고 돼 있고 빡빡하게 써 있네요. 그래서 이제 법인으로 등록을 들어가잖아요. 그럼 먼저 법인은 할 수 있는 업무가 딱 정해졌어요. 우리 법에. 이것도 다음 주에 공부해요. 그러니까 우리 법은 법인이 할 수 있는 업무를 딱 정해줬다. 이걸 법정 업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법인은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요. 법정 업무, 우리 법이 정해놓은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일단 설립이 돼야 돼요. 법정 업무만 영위할 목적으로 일단 설립이 돼야 되고요. 법인은 자본금이라는 게 있어요. 자본금이 무조건 5천만 원 이상이어야 됩니다. 5천만 원 이상이 되고 그 다음에 조직은 상법상 회사이거나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이 있거든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일 것 이랬어요. 단 사회적 협동조합은 제외합니다. 그래서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이고 단 사회적 협동조합은 제외한다. 그리고 이 법인의 대표자 있지 않습니까? 법인의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여야 돼요. 공인중개사일 것. 그리고 이 대표자를 제외하는 거예요. 대표자를 제외하고 나중에 이제 우리가 시험에 대비하는 공부이기 때문에 이게 포함이냐 제외냐 이런 거 엄청 중요해요. 대표자를 빼고 그 임원, 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인자의 3분의 1입니다. 3분의 1 이상은 공인중개사일 것. 그러니까 결국은 법인도 큰 틀에서는 개인의 등록 기준과 똑같아요. 똑같은데 개인의 자격 취득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죠. 요것이 바로 요 요건이에요. 법인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요건. 법정 업무만을 영위하는 목적으로 설립이 돼야 되고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이 되고 상법상 회사이거나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이 되고 다음에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야 되고 대표자를 제외하고 그 임원 또는 사원인자의 3분의 1 이상은 공인중개사이어야 됩니다. 자, 그럼 요거 여기 숨어있는 내용들을 잠깐 좀 살펴봅니다. 그 법정 업무란 말이 나왔거든요. 지금 법인은 할 수 있는 업무를 딱 정해줬는데 법인이 할 수 있는 업무 우리 법 제14조 공인중개사법 14조에 정해져 있거든요. 이건 다음 주에 공부하는데 나열만 해드리겠습니다. 법인은 어떤 업무를 할 수 있냐면요. 토탈 7가지만 가능해요. 그래서 법인은 중개업은 당연히 할 수 있겠죠. 당연히 할 수 있고 중개업 외에 6가지 업무를 더 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교재 보여드릴까요? 잠깐. 교재 그저 9페이지로 가보실래요? 9페이지 맨 밑에 겸업이라고 돼 있죠. 그래가지고 중개법인의 겸업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개업 플러스 해가지고 1, 2, 3, 4, 5, 6 이렇게 돼 있죠. 이걸 다음 주에 자세히 공부하는데 오늘 그래서 나열만 해드려요. 법인은 토탈 7가지만 가능한데 중개업 외에
6가지 업무를 더 할 수 있고 이 6가지 업무를 꼭 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할 수 있어요. 이걸 법인의 겸업이라 불러요. 그럼 법인은 중개업에 어떤 업무를 더 할 수 있냐면요. 이게 먼저 주택 및 상업용 건축물에 대한 임대차 관리 등 부동산 관리 대행할 수 있어요. 관리 대행의 문제는 다음 주에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에 대한 이용, 개발, 거래에 관한 상담업을 영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컨설팅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또 개업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의 제공업을 영위할 수 있어요. 이게 중개업 경영 컨설팅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그 주택 상가에 대한 분양 대행도 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경공매 알선 대리 당연히 할 수 있고요. 법인도 경매 공매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주거 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업을 수행할 수 있어요. 그럼 주거 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이라는 게 뭐가 있냐면요. 이사업체나 도배업체가 있어요. 이걸 직접 운영은 안 돼요. 이것의 소개까지만 돼요. 그래서 법인이 중개업 외에 할 수 있는 업무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법인은 토탈 7가지만 우리 법에 허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7가지 업무를 허용했는데 법인으로 등록 신청 들어온 자가 만약에 목적 사업에 이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부동산 건축업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등록 수리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얘기예요. 7가지 외에는 아예 할 수가 없어요. 법인은. 이거. 그래서 이제 요게 아주 독특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법인은 이렇게 7가지 외의 것을 더 할 수가 없다. 이걸 법정 업무를 한다. 근데요. 여기서 감작해 볼까요? 만약 등록 신청 들어온 법인이 목적 사업에 딱 중개업만 들어가 있는 거예요. 6가지 다 빼버리고 그럼 등록 수리해야 하네요. 등록 수리 하겠죠. 근데 등록 신청 들어온 법인이 중개업은 빠지고 컨설팅이나 분양 대행만 목적으로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등록 수리 할까요, 안 할까요? 다시 등록 신청 들어온 법인이 목적 사업에 중개업이 빠져 있는 거예요. 빠져 있고 부동산 상담업만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안 되겠죠. 중개업은 필수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등록을 받아줘요.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그 법정 업무다. 그럼 이제 다음 주에 더 보기로 하고 다시 앞으로 가요. 다시 앞으로 가서 이제 5페이지 법인 계속 갑니다. 이제 그럼 법인은 자본금은 무조건 5천만 원 이상해야 된대요. 그럼 이 자본금이라는 건 이제 깊이 생각하지 마시고요. 법인을 설립하자면 초기 투자자본이 있죠. 그래서 정확하게는 법인 등기부라는 게 있는데 법인 등기부에 나타난 납입 자본금이라는 게 5천만 원 이상이 돼야 돼요. 무조건. 이거는 그래서 초기 투자자본이 기본적으로 법인으로 가기 위해서는 5천만 원이 있어야 된다. 이거 그래서 5천만 원 이상이 등기가 돼 있어야 됩니다. 이게 그렇게만 이해하시고요. 그다음에 회사의 형태는 상법상 회사이거나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일 것 이랬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상법을 공부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럼 상법상 회사에 대해서 여기서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리죠. 우리 상법을 뒤져보면요. 회사편 해가지고 상법상 회사의 종류가 5가지가 있어요. 일단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잘 아시는, 잘 들어보셨죠? 주식회사. 요거는 주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주식회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유한회사가 있어요. 유한회사. 유한회사도 간혹 보였을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로 유한책임회사라는 게 있어요. 유한책임회사. 이게 있고요. 그 다음에 합자회사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명회사라는 게 있어요. 한명회사. 이게 여러분들은 회사의 제도에 대하여 깊이 있게 알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의할 점은 뭐냐면 법인으로 등록을 하고자 할 때는 상법상 회사이거나 협동조합이면 되는 거죠. 그러면 법인으로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상법상 주식회사이어야 한다라고 하면 틀린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돼요. 상법상 회사면 돼요. 그럼 이때 상법상 회사에 대해 잠깐만 말씀드립니다. 이 주식회사는 잘 아셔요. 주주들로 구성된 회사예요. 주주들 구성된 회사고 유한회사 있죠. 유한회사와 유한책임회사는요. 유한책임사원들로 구성된 회사예요. 자, 그럼 여기서 유한책임사원이라는 표현이 등장했는데
여기 이제 말씀드립니다. 법에서 사원이란 표현 있죠. 법에서 사원이란 표현은 절대 회사의 종업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종업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회사의 투자자를 얘기해요. 투자자. 정확하게는 출자자를 얘기합니다. 출자자. 그래서 이거 투자자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투자자인 자가 유한 책임을 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거예요. 책임의 한도가 있다는 뜻인데 예를 들어서 이게 유한회사예요. 이게 유한회사인데 이 회사에 제가 1억을 투자했어요. 1억을 투자했습니다. 근데 이 회사가 은행으로부터 금 20억을 빌린 거예요. 20억을 빌렸는데 이걸 갚지를 못하고 이 회사가 망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요, 저는 이 1억 일단 날리는 거죠. 투자자인 저는 날리는 겁니다. 제가 지금 날리는 건데 내 개인 재산 가지고 은행에 대하여 미처 유한회사가 못 갚은 20억을 책임을 질까요? 안 질까요? 책임을 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유한 책임이란 말은 자기가 투자한 금액, 출자한 금액을 한도로 책임을 지는 거예요. 이걸 유한 책임이라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주주가 누군지 몰라도 되죠. 여러분들이 주식을 해보신 분은 아시는데 주식회사에 내가 주식을 산 거예요. 그럼 주주가 된 거죠. 주주가 됐는데 그 주식회사가 망해버렸어요. 그럼 나는 주식 산 금액 날리고 마는 거죠. 내 개인 재산 가지고 주식회사의 채무를 책임을 져야 안 져요? 안 져요. 그러면 주식회사 주주나 유한회사나 유한책임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이나 자기가 투자한 금액을 한도로 책임을 진다는 점은 똑같네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둘이 성격이 같아요. 말만 달리하고 그랬을 뿐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자기가 출자한 금액, 투자한 금액을 한도로 책임을 지는 것, 이것을 유한책임이란다. 주식회사의 주주도 유한책임 지는 자예요. 그렇게 됩니다. 근데 이 두 회사가 어떤 차이가 있냐면 우리 상법은요. 상법은 주식회사는 대규모를 예상했어요. 원래. 대규모를 예상했고 여기 유한회사 있죠. 유한회사는 소규모를 예상했어요. 소규모를 예상했습니다. 근데 유한책임회사 있잖아요. 유한책임사는 최근에 도입된 건데 얼마 안 됐어요. 이거. 얼마 안 됐는데 여러분들이 외국 특히 독일 같은데 이렇게 이제 간의 수공업 같은 거 보시면 대대손손 이렇게 이어져 내려오죠. 그래갖고 조그만 소기업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브랜드를 갖고 있는 그런 회사들이 있어요. 그래갖고 그런 걸 우리가 도입한 거예요, 상법에. 그래서 우리도 대대손손 그렇게 이제 일본도 뭐 그런 경우들 많이 있는데 어쨌든 그래갖고 그걸 도입을 하기 위해서 독일식 유한책임회사라는 걸 도입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들끼리 아주 조그만 거 있잖아요. 조그만 회사를 운영한다. 그럼 이걸로 가라 하고 이걸 도입한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여기 유한책임회사는요 진입이 쉽지 않아요. 그래갖고 우리는 주식회사 마음대로 사고팔고 하잖아요. 주주가 됐다가 안 됐다가 사고팔고 하잖아요. 유한회사는 조금 제한이 있어요. 유한책임사는 더 제한이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고요. 어차피 이제 상법은 처음에 만들 때 주식회사는 대규모를, 유한회사는 소규모를, 유한책임회사는 가족들끼리 조그만 회사 운영하면 이걸로 가라 하고 이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상법상 규제가 내려갈수록 덜해집니다. 이게 이렇게 되고요. 그럼 이제 이 두 회사 있잖아요. 두 회사가 합자 한 명 회사가 있는데 한 명 회사는 뭐냐면 한 명 회사는 유한회사와 정반대 회사예요. 이 한 명 회사는 또 거꾸로 무한책임사원들로 구성된 회사예요. 무한책임사원. 그럼 이거 사원이란 표현은 이제 이해하셨죠? 사원은 직원이 아니고 이 회사의 투자자인 자를 말하는 거죠. 그럼 투자자인 자가 무한책임을 진다는 거 느낌 딱 오시죠? 만약에 이 회사가 이게 한 명 회사였잖아요. 한 명 회사였는데 내가 여기다 1억 투자했어요. 그래갖고 무한책임사원이 된 거예요. 근데 이 회사 20억 빌리고 망해버렸다. 이 한 명 회사가. 그럼 내 개인 재산 가지고 책임져야 돼요. 이게. 그리고 저는 여태까지 살아오면서요. 한 명 회사를 실제로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아니 회사 설립해놓고 회사 망해버렸는데 개인 재산 갖고 책임지다. 뭐하러 회사 설립합니까 그거. 그죠? 근데요. 한 명 회사가 일부 있어요. 보시다 보면 일부 있는데 특히 이제 농기계 회사라든가 수산업 회사 같은 데 있죠. 이런 데들은 영세성을 면치 못하는데 농민들, 어민들을 위해서 반드시 회사는 있어야 돼요. 그래갖고 정부에서 그들은 지원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지원금을 주기 위해서요. 한 명 회사로 가라 하고 아예 법상 정해놨죠. 그래가지고 한 명 회사로 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일부 있긴 있어요. 한 명 회사. 그래서 그렇게 끝까지 책임을 져라 이거죠. 이게 그래서 무한책임사원들로만 구성된 회사가 바로 한 명 회사예요. 그런데 합자 회사 있죠.
그럼 합자회사는 합작된 회사예요. 합작이 된 회사. 그래서 합자회사를 이름 부르는데 이 합자회사는 그럼 누가 합작된 거냐면 유한책임사원하고 무한책임사원 있죠. 이들이 합작된 회사다. 그래서 이것을 합자회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상법상 회사의 종류 5가지가 바로 이거예요. 이거. 자, 그래서 이 정도로만 일단 감을 잡으시고요. 우리 지금 실무적으로 우리 중개법인은요, 중개법인은 다 주식회사예요. 유한회사로 하는 경우도 거의 없습니다. 이거. 그래서 또 시중에서 일반 회사들 있죠. 일반 회사들도 대다수가 주식회사죠. 그래서 순서대로 많아요. 순서대로 지금 적어집니다. 그래서 일단 상법상 회사 중 5가지가 이거다. 이거고. 그 다음에 이제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이라고 했잖아요. 이거. 이게 또 이제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인데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협동조합을 많이 봤습니다. 대표적으로 농업협동조합이 있고 수산업협동조합도 있고 축산업협동조합도 있고 뭐 산림조합도 있고 여러 가지 협동조합이 많은데 그거 아닙니다. 다. 농업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전부 다 농협동조합법에 설립된 거예요. 수산협동조합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근거법이 다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중개협동조합은요. 협동조합 기본법이라고 있어요. 협동조합 기본법이 있는데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서 설립이 된 협동조합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협동조합이라는 것은 일정한 마을이라든가 이런 데서 자기네들끼리 지역 주민들 권익 향상을 위한 단체죠. 이런 단체인데 우리 실정과 잘 사실은 안 맞아요. 솔직히 안 맞는데 이 협동조합은 그래서 이제 한 회원, 조합원 5명 정도만 확보해가지고 시도지사한테 신고만 하면 협동조합이 설립이 딱 돼버려요. 그래서 이제 등기함으로써 이제 법인으로 설립을 하는데 이 협동조합이 중개협동조합으로 탄생할 것을 예고를 해놓은 거죠. 저쪽 북유럽 쪽 있죠. 북유럽 쪽은 협동조합이 엄청 활성화되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북유럽 쪽은 그 중개협동조합이 있어요. 그래갖고 그 제도를 도입하고자 이걸 도입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혹시 우리 수도권 지역에는 이게 보기 힘든데 의료협동조합 보신 적 있어요? 의료협동조합 못 봤어요? 의료. 그러니까 의사들이요, 자기네들끼리 나는 내과를 담당해, 너는 소아과를 담당하고, 너는 여기 가정의학과, 뭐 비뇨기과, 아니면 이제 이비인후과 이렇게 해갖고 자기네들끼리 협동조합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설립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게 그래갖고 협동조합 기본법에 설립된 거거든요. 이건 이제 농협동조합이나 이런 거 틀린 거예요. 그래서 그렇듯이 우리도 중개협동조합을 만들 것을 예고를 해놓은 거죠. 이게 그래갖고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이것으로 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단 사회적 협동조합은 등록할 수 없어요. 그럼 사회적 협동조합은 뭐냐면요, 방금 말씀드린 의료협동조합 있죠. 이거 영리법인일 것 같아요, 비영리법인일 것 같아요? 우리는요, 의료법인 있잖아요, 영리법인을 허용하지 않아요. 다 비영리법인이에요. 의료협동조합 다 비영리법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회적 협동조합의 대표적인 예예요. 이게 그래서 사회적 협동조합은 뭐냐면요, 지역 주민 또는 그들을 위해서 이걸로 예를 들 수 있는 게 굳이 예를 들자면 그런 거 들 수 있어요. 우리 그 TV 같은 데 보면 사과 주산지다. 그럼 사과 주산지 같은 데서 마을 주민들이 사과를 공동으로 생산하고 공동으로 이익을 분배하고 공동으로 판매를 하죠. 그런 거 뉴스에서 보신 적 있죠? TV에서. 그게 이른바 사회적 협동조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은 지역 주민들 또는 사회적 약자의 그 소외계층, 그들의 일자리 마련을 위한 협동조합을 얘기하는데 여기는 기본적으로 비영리법인이에요. 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공동 판매하고 공동 생산하고 공동 구매를 하고 막 그러는데 그런 것들이 사회적 협동조합이다. 그래서 이제 이런 사회적 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이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등록을 안 받아줘요. 그래서 사회적 협동조합은 단지회입니다. 그래서 중개협동조합 탄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 실정과 안 맞다라는 얘기가 왜 그러냐면 생각해 보세요. 협동조합들은요, 전부 다 기본적으로 상호에 협동조합이란 말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는 거, 내가 중개사무소 딱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간판이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 중개, 부동산 중개, 협동조합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간판이. 그럼 여러분들 들어가시다 멈칫하시지 않겠어요? 멈칫하겠죠? 왜 멈칫하실 것 같아요? 남들하고 달라서. 그거 말고. 그렇죠. 내가 조합원이 아니니까 뭔가 피해를 볼 것 같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 실정과 안 맞아요, 이게. 그래서 어쨌든 그래도 이제 요거 최근에 지금 그 15년도 개정을 하면서 협동조합을 들여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쪽 유럽식 협동조합 이걸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중개협동조합 탄생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단 사회적 협동조합은 안 돼요. 이건 비영리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등록 안 된다. 그래서 가볍게 그 정도만 이해해 두세요. 그래서 우리는 실익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공인중개사들이 모여서 일단은 협동조합으로 갈 수도 있다는 얘기죠. 설립은 가능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제가 잠깐 지난주에 언급했는데 우리 개업공사가 전국적으로 10만 명이 넘는다고 그랬죠. 10만 명이 넘는다고 그랬는데 법인이 왜 이렇게 없느냐. 법인이 1000개가 안 된다고 그랬어요. 이게 중개법인이. 왜 1000개가 안 된다고 그랬냐면 전에는 1000개 넘었거든요. 7만 명 뭐 이렇게 됐을 때 1000개가 넘었었는데 더 줄었어요, 오히려. 왜 줄었냐면 이제 경매 쪽에서 제가 말씀 한번 드릴 건데 예전에는 법인으로 가는 주된 이유가 경매 때문에 그랬어요. 개인은 경매를 못했어요, 경매물을. 법인한테만 허용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법인은 오히려 업무 제한을 받죠. 그죠? 근데 사실은 개인은 업무 제한이 없어요. 그건 이제 다음 주에 제가 왜 그런지 말씀드릴 거고. 어쨌든 그래서 법인으로 가는 주된 이유가 경매 때문에 그랬는데 지금은 개인한테 다 허용을 해버렸기 때문에 결국은 법인으로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법인으로 가면요, 장부 작성해야 되고 상법상 규제를 더 받아요. 이게. 오히려 할 수 있는 업무도 저렇게 7가지밖에 안 되고. 그래서 어쨌든 현재 법인이 실익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협동조합 실익이 있겠습니까? 없다니까요. 더군다나 우리네 인식은 조합원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딱 들어가다 멈칫한다니까 이거. 뭔가 피해를 볼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게 실정에 안 맞은데 무턱대고 들여온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협동조합이어도 법인이 가능하다. 일단 그렇게만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야 됩니다. 법인으로 가기 위해서는 대표자는 반드시 공인중개사야 돼요. 그러니까 현재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자는요, 개인이든 법인이든 무조건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야 돼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대표자다. 그럼 등록 수리 안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대표자는 무조건 공인중개사야 되고요. 왜 그랬냐면 대표자를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 허용을 하잖아요. 이게 처음에 입법예고했을 때는 허용을 했었어요. 근데 우리 협회에서 난리쳤죠. 야, 그러면 자격증 누가 따냐? 내가 부동산에 갖고 돈 땄다. 돈 좀 땄는데 이 뼈 빠지게 뭐하러 공부하느냐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법인 설립해가지고 공인중개사를 고용해가지고 자기가 대표자로 딱 있는 거지. 그러면 양진호 같은 놈 나오는 거 아니에요? 맞죠? 그래서 대표자는 무조건 공인중개사야 됩니다. 무조건 공인중개사 되고. 그 다음에 대표자를 제외한다고 그랬죠, 이거? 제외를 하고 그 임원 또는 사원인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 돼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대표자를 뺀다는 말을 나중에 이제 기억할 거고요. 이게 포함이냐 제외냐를 이제 주의해야 되고. 여기서 임원이란 표현이 나왔습니다. 그럼 임원을 따져봐야죠. 여기 주식회사, 유한회사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셔요? 주식회사, 유한회사는 이사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럼 이사는 임원 맞죠? 근데 주식회사, 유한회사에 감사라는 분이 계세요. 감사 임원이다 아니다. 감사도 임원입니다. 상법상 감사는 임원이에요. 임원입니다. 그러면 일단 임원인 자, 주식유한회사로 갔다. 중개법인을. 그럼 이사감사 임원이란 얘기죠, 이거. 임원이 맞고요. 여기 근데 유한책임회사 있죠. 유한책임회사는 이제 최근에 도입되면서 여기서는 이사 이런 표현을 안 쓰고요. 업무집행자라는 표현을 썼어요. 창법에서. 그래갖고 업무집행자가 바로 임원이에요. 임원입니다. 유한책임회사로 가면. 그 다음에 여기 합자와 한명회사 있죠. 여기서는 이제 그 합자와 한명회사는 회사 업무 집행하는 자가 누구냐면요. 무한책임사원이에요. 무한책임사원. 그래서 그 합자나 한명회사는 무한책임사원이 있는데 우리 상법의 규정을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무한책임사원은 회사 업무 집행의 권리와 의무가 있다 그랬어요. 회사 업무 집행의 권리와 의무가 있다. 그래서 이 무한책임사원들은요, 회사 업무 집행할 끝까지 책임을 지기 때문에 회사 업무 집행 권한이 있고요. 나아가 그건 의무이기도 해요. 그러면 유한책임사원은 업무 집행 권한이 없다는 얘기예요. 합자회사 같은 경우. 그러니까 상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주식회사나 유한회사나 유한책임회사에서 회사 업무 집행하고 있는 자가 이사, 감사, 업무 집행자죠. 그럼 무한책임사원이 바로 이사와 감사, 동격인자네요. 그래서 우리 법에 요 사원이란 표현 있죠? 이 사원이란 표현은 당연히 직원인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임원이란 자는 이사, 감사, 업무집행자를 말하고
사원이라는 자는 누굴 얘기한다 그럼? 무한책임 사원이에요. 기억해 두세요. 이거 개념이니까. 그러니까 무한책임 사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들 임원 또는 사원인 자, 주식회사로 가면 이사감사, 유한책임회사로 가면은 업무집행자, 그다음에 합자회사로 가면 이때 무한책임 사원 이들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야 돼요. 이게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지금 첫 순환을 돌고 있지만 기초 과정이지만 여기서 한번 연습하고 가야죠. 이 중개법인으로 가는데 대표자를 빼고요. 대표자를 빼고 만약에 임원이 3명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중에 최소한 공인중개사 몇 명이 돼요? 1명은 있어야 됩니다. 맞죠? 나머지 그럼 2명은 공인사가 아닌 자라도 투자자를 받아들이라는 얘기죠, 이거? 이 얘기입니다. 6명이라면 최소한 2명은 있어야 돼요. 7명이라면 몇 명 있어야 돼요? 3명. 맞죠? 사람을 쪼갤 수는 없으니까. 이게 우리 시험 문제예요. 이게 지금 말씀드린 게.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느끼시는데 제가 수업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주로 물어보는 거 있죠. 주로 물어보는 거는 이제 알딸딸한 이제 기출 문제라든가 또는 이제 기본적인 연습을 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자 빼고 이 임원 또는 사원인자의 3분의 2 이상 공개해야 되는데 이건 숫자로 반드시 이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6명이라면 최소한 대표자 빼고 6명이라면 2명은 공개해야 되고 다음에 7명이라면 최소한 3명은 공인중개사야 됩니다.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3분의 1 요걸 이제 우리가 기억을 하게 될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법인의 임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표현이라고 해도 이건 사원이 반드시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원 사원은 항상 같이 다녀요. 이때 사원인자는 누굴 얘기한다고요? 무한책임 사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그들이다. 그래서 이 얘기예요. 주식회사로 중개법인 설립하잖아요. 주식회사로 중개법인 설립하면 요거 이사감사 대표자 빼고 이사감사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야 돼요. 유한책임회사로 법인 설립하잖아요. 유한책임회사로 중개법인을 설립하면 대표자 빼고 업무집행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야 돼요. 또 여기 한 명의 합자회사로 중개법인 설립하잖아요. 그럼 대표자 빼고 무한책임 사원인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야 돼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우리 법에서 얘기하는 사원을 누굴 얘기한다고요? 무한책임 사원, 이자만 얘기한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점 이해해 두시고요. 일단 그래서 요 임원 사원인자의 3분의 1 이상 공개해야 됩니다. 그럼 나머지 요건은 개인과 똑같아요. 나머지 요건. 그럼 법인도 실무교육을 받아야 되겠죠, 그럼. 자, 그럼 이제 감작해 보죠, 이것도. 법인 자체가 실무교육을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럼 실무교육 법인 누가 받아야 될까요? 대표자 받아야 되겠죠. 대표자 무조건 받아야 되고 임원 사원인자 있죠. 이들 전부 다 받아야 돼요. 그래서 등록 신청 전 1년 내에 대표자는 당연히 실무교육 이수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임원 사원인자 있죠. 이들은 전부 다 실무교육 받고 오셔야 됩니다. 그러면 따져볼까요? 이것도? 그럼 내가 부동산에 갖고 돈을 좀 땄어요. 자격증 딸 자신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하는 겁니다. 투자하면서 임원으로 딱 내가 취임해. 이사로 취임하는 겁니다. 대표자는 안 되니까. 그럼 가서 실무교육 받아야 되죠. 받아야죠. 임원 다 받으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그럼 임원인자는 자격증이 있든 없든 관계없이 가서 실무교육 받아와야 돼, 다. 다 받아야 되니까. 그럼 생각해 보세요. 부동산에 갖고 돈 좀 땄는데 실무교육 며칠 한다고요? 나흘. 4일 한다고 그랬죠? 하루에 몇 시간? 7시간. 4일 동안 가서 고문받고 오는 겁니다, 이거. 아무것도 모르는데 가서 4일간 교육받아봐요. 이거 사람 환장 아니지. 여러분들은 3시간 앉아 계시기도 지금 죽겠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어쨌든 임원사원은 자격증이 없는 자일지라도 무조건 실무교육을 받아야 된다. 무조건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무한책임 사원들 전부 다 실무교육 받아야 된다. 자격증 유무에 불문해요. 이거는. 자, 그래서 그 점 이해해 두시고 실무교육 다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요건으로 중개사무소 확보하라고 했어요. 이건 똑같아요. 그래서 건축물, 대장이전 건물의 법인도 중개사무소를 확보해 놓으셔야 됩니다. 확보해 놓으셔야 되고 마지막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안 돼요. 그럼 결격에 해당하지 않아야 되는 게 법인은 이제 민법 시간에 공부하죠. 인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공부하는데 인은요 민법에서 자연인이 있고 이게 개인이에요. 그 다음 법인이 있죠. 법적으로 인정된 사람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법인도 사회적 실체로 존재하고 있어요. 그럼 법인 자체도 결격에 해당이 안 돼 있어야 되고요. 임원 사원인자 중에 단 한 명이라도 결격자가 있잖아요. 그럼 등록을 안 받아줘요. 임원 사원 전체가 결격에 해당이 안 돼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 결격사유 마지막에 공부하는데 그래서 임원 중에 단 한 명이라도 미성년자가 있었다. 그럼 등록 안 받아줘요. 안 받아줍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법인의 등록 기준이었다.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기초 과정이지만 중개법 사실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출제한다면 뭘 출제할 것 같아요? 개인을 출제할 것 같아요? 법인을 출제할 것 같아요? 당연히 법인이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나중에 이 법인을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시험장에 가실 겁니다. 그래서 법인을 주로 물어요. 이건 무조건 물어봐요. 법인의 등록 기준에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해만 여기까지 해두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6페이지로 넘어가면 용어 정리해가지고 사원 설명했죠? 네. 합자회사 한명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을 말한다고 그랬죠? 무한책임사원, 유한책임사원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임원이라는 자는 이사감사 업무집행자를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고 특수법인이 나오고 있는데 요건 커피 한 잔 마시고 할까요? 그러죠.